라는 작품이고요. 자, 우리 요거는 뭐 일단 거산호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디일 것 같아요? 호, 산, 호, 자연일 거예요, 그죠?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북창을 북창을 열었는데 여기가 뭐랑 연결되냐면 밑에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그럼 이 북창이라는 공간은 장거리랑 산이 같이 있어요. 자, 장거리가 뭐예요? 시장 그쪽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속세랑 자연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앉은 뜻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장거리를 등지고요. 등지고라는 얘기는 이 속세에 대해서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을 향하여 있다는 거는 자연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요것만으로 벌써 끝났어.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또 하나 더 나와서 장거리랑 또 비교할 만한 거, 또 사람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 사람은 어떻다고? 계속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밑에 태고로부터 푸르러운 산이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변하지 않아. 태고로부터, 그죠? 태고로부터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렇게 지금 두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속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자,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어? 이 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그렇죠.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계속 자연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려니. 자, 이 얘기는 뭘까?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 묻힌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 묻혀. 뭐야? 뭐를 수용하고 있는 거야?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애초에 자연을 조향하니까 거기에 확장되는 섭리까지도 수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요거는 확실히 대비가 됐죠. 이승의 밤, 이승의 낮, 저승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노는 산. 그 다음에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 그러니까 너의 품, 그러니까 산의 품이 내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오고요.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산내 읍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후학적 심상이니까 그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자, 요 얘기는 뭐냐? 내가 자연을 이미 자연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산을 좋아하는데, 그럼 뭐야? 그만큼 내가 산을 그리워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꿈같은 산 전기를 그리면서 내가 산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리며 산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자, 향화 아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채원이한테 또 이제 다 질문 세트. 왜 또 당황을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알겠네. 그렇다고 모여서 풀 때 하나하나 알겠네.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자현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지향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이 향화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내용 아실 거 아니야. 뭔데? 근데 얘도 뭘 지향하고 있어요, 그죠? 지향하고 있어.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옛날 전통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노래고요. 일단 얘 작자가 신동엽입니다. 얘로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아세요?
뭐? 몰라요. 아이, 뭐? 너 이제 얘기할 때 되지 않았냐? 응? 내가 그 얘기만 몇 달째 하는 너 알아? 아, 우리 다 모르는 거야? 시인 이름 몰라. 시인 이름 모른다? 얘가 대략적으로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가 더 쉬워요. 그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한 작가들 정도는 알아줍시다. 윤동주는 이제 모를 리가 없고, 그죠? 뭐 백석 이상 뭐 요거까지는 알겠지, 그지? 조금씩 확장을 해주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시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쪽 말고 그 다음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특히 1960년대, 네, 요때 좀 많이 성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1960년대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 당시에 뭐 독립이요? 뭐 있어? 뭐 했을까? 민주화운동 4.19 4.19 민주화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쟁과 관련된 것들과 그 다음에 혼란한 정치 사회상 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엽의 대표적인 작품이 요거 껍데기는 가라. 야, 알잖아.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이번 수특 3학년에 나왔던 요런 작품도 있어요. 뭐라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지가 이상적 이미지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혼란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 하늘이 가려져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런 내용입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아시죠? 이건 뭐야? 4.19 민주화운동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그 6.25 전쟁 잔재 관련해서도 다 모든 새 붙이는 가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의 어떤 순수함도 표현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있는지 알아요? 뭐 아사달과 아사녀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다 벗고 있는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더 벗는 게 그게 뭐 음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우리나라 자체 민족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이랑 북쪽이랑 우리 그런 어떤 이념과 상관없이 그런 순수하게 지내자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전통적인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동엽 시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상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보통 그치 미래로 보통 표현이 되죠. 얘는 독특한 게 얘는 이걸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과거를 이상점으로 잡아요. 과거를 이상점으로 잡습니다. 요게 좀 특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왜 과거를 이상점으로 잡았을까? Why? 과거를 왜 이상점으로 잡았을까? 아까 시대적 배경 생각하면 되잖아. 전쟁과 뭐 이제 그치 정치의 이제 혼란한 상황들을 그 현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옛날에 순수성이 있었던 옛날로 돌아가자 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너 이거 알아야 될 텐데. 네? 이거 알아야 될 텐데. 동규야, 너도 알아야 돼. 3학년 때는 이건 그냥 기본 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누가 있어요? 향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청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죠?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그죠? 우물가에 비치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였어요. 일단 대놓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옛날로 가자. 근데 옛날로 나오는 이미지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농촌, 그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뭐가 나왔었냐면 우물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물가 부분은 이제 농촌이랑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수수룩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는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씨발 왜 이렇게 많어? 결국 지주잖아, 그죠? 그거처럼 나타나던 석양.
근데 뭐 수수밭도 어쨌든 농촌 배경이니까 이것도 연결 가능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아, 또 뭐 나왔어? 우물가. 냇물가 또 나왔어요. 냇물가. 자, 맨발에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에 두리던 전설 같은 뭐라고? 풍속으로 돌아가자. 또 풍속 또 이런 것도 나왔어. 그 다음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일단 요거 어떤 표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문장 배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보아라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게 드디어 나왔어요. 뭐야?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자,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끝나요, 향하는. 자, 그 다음에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마을로 들어가자. 자, 정자마을 또 나왔네요, 그죠? 정자마을도 이제 농촌이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될 거고, 그죠? 정자마을. 그 다음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으로. 요것도 나쁜 말이 하나 있었죠, 그쵸? 뭐야? 기생충 있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 다음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기세 맞지 않는 자 발도놈의 흉내는 그만 내자. 여기서도 또 대놓고 부정적 워딩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흉내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놀림의 흉내. 자, 그 다음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게로 가자. 자, 미개지로 나왔어요. 미개지가 뭐니? 그렇지, 아예 개발이 안 된 곳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상적 공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곳. 맞죠? 자, 그 다음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다 순수함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가볼게요.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생동감을 자아낸다. 공감각적 심상이냐? 공감각적 심상. 감각적인 게 뭐 있기는 있는데 공감각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죠? 2번 가와나는 모두 우의적 소재야. 우의적이라는 게 뭐였니? 우의적. 동양 우의적이 뭘 것 같아? 우의적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지만 우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거에 우의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가는 의인법을. 자, 의인법이 있냐? 가에서 그 뭐라고 했어? 뭐 내 품이 내 고향인, 이거 뒷부분 보시면요,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라고 했잖아요. 산이 어떻게 품이 어디 있어, 그죠? 의인법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지구법 우리 되게 길게 나와 있었잖아, 그쵸? 맞죠? 가장 두 번째 연애 그렇지,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있었으니까 요 3번이 정답입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시적 공간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가가
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장거리와 산가, 속세와 자연, 그 다음에 이승의 낮, 저승의 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A에서 북창은 세속의 세계를 등진 화자가 탈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맞죠? 이 북창을 통해서 여기가 다 보이는 거잖아. 많이? 여기 보여? 됐어? 자, 일단 2번 A에서 장거리와 산의 공간적 대비는 그 공간이 지닌 가변성과 불변성의 차이로 인해 성립한다. 맞죠? 불변성, 변함 있잖아. 그죠? 되니? 3번 B에서 산의 가치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심성이나 도덕과 일치한다.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그지? 4번 C에서 이승과 저승, 낮과 밤을 서로 이루어주는 산의 모습은 죽어서조차 산에 머물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암시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D의 내음새와 E의 산전기가 지닌 감각적 심상. 일단 있냐? 감각적 심상. 내음새와 산전기가 감각적 심상이 일단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의 차이를 무화시킨다? 무화라는 건 뭐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아, 또 있네요. 1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19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신동엽 시인은 과거 역사로 눈을 돌렸다.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분단연심을 혐오했으며 산업화와 문명화가 초래한 물질주의의 쇠퇴에 절망했던 그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원시적 시공간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진다. 그 막 통합하자고 하던 그 껍데기는 거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토피아적 세계의 모델을 현재나 미래 대신에 주로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의 시적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절대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인이 그린 시인 복고주의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의 내용에 대해서만 묻는 거니까 금방 맞출 수 있어요. 1번 제1연의 오래지 않은 옛날은 산업화로 인한 유토피아적 세계의 파괴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일임을 안시한다. 그죠? 현재인 거니까 연결될 거고요. 2번 제3년의 전설 같은 풍속은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시공간 마냥 인간과 자연이 상호공존하는 모습을 환기한다. 그 다음에 4연의 눈동자네. 눈동자가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이것만 기억하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죠? 자, 눈동자는 산업화와 문명화가 비전해 물질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그릇된 욕망은 오히려 그거 눈동자 옆에 뭐겠어? 하나 더 있었잖아. 하나 더 있었잖아. 눈동자 말고 이거 기생충이나 그 아마 눈동자였으면 여기였을 거예요, 그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제4연의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공존 공생하는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한 것. 그렇지? 지금 선지가 좀 족같이 생겼는데 뒤에 버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제5연의 미기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원시적 시공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복고주의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럼 61페이지 볼게요. 뭐 아시죠? 동료 아시죠? 성현이 아시죠?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죠? 아니야? 다시 해야 돼? 이거 이제 누앙사 배경도 아시죠? 누앙사 배경도 아시죠? 배경. 배경이요. 설마 뭐 소 빌리는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배경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자, 어쨌든 얘네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7대 가사입니다. 그죠? 7대 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하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누앙이라는 뜻 자체가 뭐니 사실은?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자연이란 뜻이지만 여기 플러스 뭐도 있었냐? 소박한 삶. 이건 우리가 누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과 소박의 속성이 들어가는 게 누항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있어. 언제인지 아세요? 왜 벌써 죽으려고 그래? 왜 벌써 죽으려고 그래? 눈이 지금, 나 맛이 갔는데? 눈 맛 갔는데? 성현아, 이거 무슨 배경인지 알아? 조선시대겠지, 당연히. 응. 뭐겠어? 조선시대에서. 맞아,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왜? 누황사는 원래 누구냐? 화자가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왜 망했어? 그냥 전쟁 때문에 망했어? 뭐라고? 병사로 가가지고. 그치.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전쟁을 참여했는데 이때 당시 조선이 아주 매우 족같았어요. 왜? 자기가 다. 그래, 씨발, 야, 군대 갔으면 국가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자비로, 자기 비용으로, 네,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그 전투를 수백 번이나 겪었대요. 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 다 누구 부담? 자기 부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누가 어떻게 돼? 노비가 도망가요. 이 내용 중에 있어요. 내가 노비 부르더니 노비가 나를 힐끗 쳐다보고 그냥 나갔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야, 씨발, 월급을 한 5개월 안 줬는데 그러면 그게 사람 새끼냐? 맞아. 맞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혼자라도 농사를 지어보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지고 소를 빌린 거겠죠. 그쵸? 소를 빌린 거고. 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니까, 보면은,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3분 딱 드릴게요. 14, 15, 16. 이거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죠? 그치, 동규야? 알죠? 솔직히 3분이 필요한가? 1분이면 다 풀지, 우리 고인물들은. 맞지, 성현아? 아니야? 그럼 이거 다시 해줘, 그러면?
다 되셨죠? 자, 1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기억, 비교의 표현을 통해, 아니지, 그냥 내가 좆됐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2번.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요건 일단 맞긴 맞죠? 비유적 표현. 그치? 우리가 선지 작 끊어서 보자고 했어요. 그쵸? 가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가 없는 거죠. 그쵸? 3번. 물음의 방식.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 서리적 표현이라면 물음의 방식. 그죠? 물음의 방식으로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 신념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장부 뜻이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맞았니? 씨발. 너 몇 번이나 했니? 몇 번이나 했니? 빨리 얘기해봐. 5번? 역설? 역설이 왜 나와? 무슨 근거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야. 무슨 근거로 5번이라고 한 거야? 3번이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설마 옮기령과 서리적 표현이 물음의 형식을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신념인지를 몰랐어요. 장부의 뜻이 씨발 신념이지 이 개. 그러니까 좀 현타오는 느낌 같아서. 그냥 이거 그냥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하다 해서 내가 내 뜻을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야 솔직히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그죠? 자 2번 15번 자 누앙 깊은 곳과 노화 깊은 곳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상현이는? 너는? 진짜로? 진짜로? 5로 찍었냐? 씨발? 안 찍었어. 알았어. 자 볼게요. 누앙 깊은 곳은 화자가 궁피부로 인해 고통받는 공간. 그치 초반 내용이 뭐야 있었잖아. 막 죽 끓여 먹다가 막 나는 처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다음에 노화 깊은 곳은 화자가 꿈꾸었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 그 여기서 낙대 빌려가지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행위 하고 싶다는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넘기시면요. 16번 자 볼게요. A에 대한 학습활동 과제. A가 그쪽이네요. 그 자연 친화적인. 자 A 아무리 궁핍해도 남의 집이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거는 맞는 말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빈천과 부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운명론적 관점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모든 것이 운명이니 가난한 나의 삶을 서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건 아까 B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 평생 동안 의식주만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 요거는 뭐야? 대응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니 대응되는 거 대비되는 거 여기서 옴포에는 뜻이 없노매라는 말 있지 않나요? 옴포 따뜻한 거 배부른 거 알고 있었죠?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홍성현 씨. 뭐 풀었어요. 본 거 맞죠? 옴포에는 뜻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딱 하면 되겠네요. 요거 딱 하면 되겠네. 63페이지. 자, 일단 이 양반도 존나 많이 나와요. 이 양반 누구냐? 신경님. 신경님 하면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진짜 니네 작가를 뒤지게 안 보는구나. 작가를 알고 계시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것까지 암기할 그런 머리가 용량이 부족한가요? 근데 이제 표현을 얘기하면 알 텐데.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 옆에 내기 맡겨버리고. 춤. 무슨 춤? 춤 맞아. 셋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로 유명하잖아. 신경님 하면. 너무 니네 내신 때 좆빠지게 했잖아요.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다 했잖아. 농구했잖아. 안 했어? 안 했으면 내가 할 말 없고. 기억 안 나요. 내신 그래 내신을 기억할 리가 없지. 근데 이건 기억해야지. 자 여기 나오는 고향길도 농무라는 작품이랑 배경이 비슷합니다. 배경이 왜 어떻게 비슷할까? 일단 배경 자체는 알고 계시죠? 농무의 배경 알아 몰라?
왜 일제강점기야 씨발? 어? 조선시대야? 아니면 삼국시대니? 언제야? 어? 뭐 고조선이라고? 어. 1970년대 그죠? 197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대부분이 도시로 떠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단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몰락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시들은 다들 뭐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지만 대부분이 뭘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일용직 노동자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저거의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어요? 도시의 빈민. 도시에서의 빈민의 삶. 난쟁이. 뭐 얘네가 근데 걔네가 농촌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뭐가 있냐? 시요 시. 네. 그 있잖아 맨날 그 일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삽 씻고 막 맨날 담배나 쳐 피우는 거 있잖아. 전문강에 삽을 씻고. 뭐야? 전문강에 삽을 씻고 몰라? 저문강에 삽을 씻고. 얘네가 공사 노동자거든. 했는데 이거 뭐 효과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아무튼 가끔 이럴 때만 현태가 와. 이제 진짜 너무나도 알 법한 내용인데 이제 까먹고 있으시다. 좀 제가 서운합니다. 예. 제 수업 듣고 뭐 성적이 올라간 거 맞는지 지금 약간 회의감이 조금 들고 있는데 뭐 그쵸. 사람이 된 사람도 있죠. 여기가 우리 여기는 우리 반은 동물반이에요. 동물반. 사람도 동물이야. 사람도 동물이야.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긴 한데 우리 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우리 동물반이야. 비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넌 맞아. 넌 비하한 거 맞아. 알겠지?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신경님의 작품 지금 고향길 같은 경우도 요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향이란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향이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일단 얘는 농촌을 떠나갔습니다. 농촌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걸 알 수 있는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작품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얘가 그러면 지금 고향이 없기, 농촌이라는 어떤 이 공간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를 그리워하고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가 도리도리야? 닭도리탕 먹고 싶냐?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놓고, 그죠? 내 살던 집 툇마루에 앉으면은 벽에는 아직도 지어줌 얼룩져 있으리. 자, 고향을 아무도 찾지 않는데 이 고향에 뭐가 있대? 얼룩진 지오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고향이라는 공간 자체가 초라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죠? 초라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담 너머로 늙은 수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면 한 모금 떠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엿장수대요. 뭐가 나왔죠? 떠돌이 생활하는 그 소재 하나 나왔죠? 엿장수. 자, 근데 자, 엿장수가 왜 떠돌인지 아세요? 돌아다녀? 방방곡 꼭 돌아다녀? 본 적 있으세요? 엿장수? 한 번도 본 적 없어? 없어? 왜 없어?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 막 시장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어떻게 1년 차이가 이렇게 심하지? 고3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그 막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막 뭐 엿장수가 시장 막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막 바베큐도 해먹고 막 바이킹 같은 것도 막 있고.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건 아파트 산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뭐야 단독주택이야? 주택. 막 뒤에 차고에 막 슈퍼카 한 4대씩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람보르기니, 페라리 막 이러면서 막말 동물 친구들 있는 거 아니야? 막 소도 있고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제기어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집에 사시는 거. 아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따위 없다. 나 엿장수 따위를 본 적이 없다. 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니, 낭만이 없네. 어떻게 근데 그럼 한 번도 안 봤지? 신기하네. 엿장수 그래 가끔 거기서 엿장수 와가지고 막 거기서 공연 비스무리한 거 한 다음에 막 엿 팔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엿이면 뽑기가 못 먹어. 엿 이거 아 이게 딱 한 살 차이가 진짜 크구나. 세대 차이 오지네 진짜. 저는 많이 왔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뭐 아파트 살았고 근데 지금처럼 막 그 보안이 막 철저한 막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아니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집 들어가는데도 뭐 치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그지? 아닌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옛날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저는 9땡년생이니까 그죠? 자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엿장수가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거리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냐? 노을길이라는 포인트.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감속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지금 뭔가 자꾸 뭘 피하려는 거 같아. 그 밑에도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제빵도 피하려네. 뭐야 이게? 거기 얘네들이 있는 공간이 어딘 것 같아요? 고향이죠. 그쵸? 고향이고 그리고 어떻게 좋아하던 곳인데 거기를 피하겠대요. 그죠? 추억이 담겨있는 공간도 피하겠대. 왜? 내가 지금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피하려는 라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종결어미의 반복도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자, 떠돌이 생활에 해당하는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야? 금전꾼. 금전꾼이 뭔지 아세요? 돈 받으라.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떠돌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시간적 배경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초저녁, 그죠? 그 다음에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나 배고픈데 씨발. 을리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자, 근데 밑에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이게 떠돌이에 해당하는 부분 세 번째 소재죠.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며.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 생활이 어떻다는 거야? 애달프대, 슬프대. 맞니? 그 다음에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었던 나그네. 자, 또 있어. 나그네. 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초저녁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노을 말고. 그 하나 더 있었죠, 그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시간적 배경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떠돌이 생활에 대한 소재가 주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이 고향을 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이 슬프다라는 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단은 방금 신경님 같은 경우는 현실 자체가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추천사입니다. 거기에 서정주라고 되어 있죠? 맞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제 작가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조금씩 해줄 건데, 서정주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아닌데, 불규적 색채가 있어요. 불규적 색채. 한용운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용운은 그걸 막 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지만, 얘도 어쨌든 간에 불규적 색채가 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추천이라는 말. 추천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는 추천이 굳이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죠? 제가 어제 고3 애들한테도 추천이 뭐냐고 보니까 이거래. 가을 하늘에 죽일까? 추천. 첫 번째 연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네의 속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네의 원리 생각해 보면은 그네가 처음에 밀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지, 내려와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이원적 구조로 또 나와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올라간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이미지 들어갈 거고죠. 얘는 하강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상승 이미지랑 관련된 거는 이상. 여기는 뭐겠어요? 현실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현실의 한계랑 연결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이 속성과 아주 잘 맞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자, 공을 쏘아 올렸어. 올라가. 떨어져요. 비극적 결말이죠. 얘네 비극적 결말 맞잖아. 모르지? 알아? 그래? 아버지 어떻게 됐어? 오, 영이 어떻게 됐어? 늙은 아저씨랑 손 붙잡고 짝짝꿍 하다가 그가 뭐야 저게 이게 뭔데? 그치. 그래서 짝짝꿍 하다가 그 늙은 새끼 잠든 사이에 그 집문서 들고 튀잖아. 그죠? 멋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희가 원래 유일하게 순수했던 애인데 막 순수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펜지꽃이 하수도에 버려졌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야? 어머니랑 아들들은 지금 막 연락 다 끊겨가지고 막 서로 뭐 보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름대로의 얘도 쏘아올린 작은 공이니까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빈민촌에서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재개발을 이제 살 수 있는 뭐 돈을 조금만 마련하면 되는데 결국 뭐 그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희망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절망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을 가고 싶지만 어쨌든 그네의 속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자, 향단아.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향하는데 이번에 향단하네. 그죠?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자, 밀어라. 뭐가 나왔어요? 밀어라. 그치, 명령형어조 나왔어요. 자, 명령형 어조가 뜻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해당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했었어요. 뭐야?
뭔가요? 명령형 어조를 하는 이유. 보통 이거잖아. 강한 의지와 소망. 이거 얘기한 적 없어요? 없다고? 있어요. 부지가 할 때도 얘기했어. 부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너한테 하면 씨발 머리 막 부어버릴 거야 개새끼야 이러고 있잖아. 이런 이유가 뭔데? 그게 존나 원하니까. 그걸 존나 원하니까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내놔. 그게 내놔에서 끝나느냐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협박을 해. 너 안 내놔 씨발 머리 확 막.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 어조로 간다면 우리가 강한 의지와 소망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하 그랬어요. 좀 먼 바다. 이게 이제 이상적 공간이겠죠. 보통 그죠? 그 다음에 밀듯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법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연모에 놓이는 한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자, 그럼 요 공간이 어디야? 뭔가 열거가 그렇지, 현실이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 현실인데 뭐처럼 보여요? 긍정적인 것처럼 묘사했잖아, 맞니? 여기를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여기는 이제 뭐야? 이상이겠죠? 얘는 오히려 산호도 뭐도 아무것도 없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했어.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역설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형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자, 일단 종결 어미가 반복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영탄 법이죠, 그쵸? 영탄 법이죠. 영탄적 어조야? 맞아, 얘도 영탄적 어조지. 영탄 법이, 그러니까 영탄 법도 된다는 얘기죠. 감탄사나 느낌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탄 법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뭐 나왔어요? 적을 때가 위에다 할까? 자, 서로 가는 달같이는 아무래도 할 수 없대. 자, 우리 이거 갖고 갈 때 됐어. 이거 갖고 갈 때 됐어. 불규칙 색채. 서가 어디겠니? 서쪽? 그냥 서쪽? 불규칙 색채 생각하면 우리가 서방 정토라고 해서 근학적 세계이긴 한데 이상적 세계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좋겠죠? 이상적 세계. 근데 서방에 있는 달같이, 그러니까 뭐야? 난 이상적 존재처럼 우리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결국 내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내가 이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야? 극복 의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의지적 태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원경에서 근경이 있었냐 없죠. 2번 말을 건네는 방식 어디에 있어? 나에만 있죠. 맞니? 향단아 여기 있으니까. 3번 시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내적 갈등? 그 시간에 따라서 대상이 변했나? 그것도 아니죠. 4번 객관적 시각으로 전경을 묘사하여 자 시적 상황의 현실감이라고는 이제 나에서는 이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틀렸겠죠? 맞죠? 5번
유사한 종결 어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것도 맞고 화자의 형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이겠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8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기억과 디귿 내가 살던 이 텐마루랑 백앤모에 모이듯 한 풀꽃더미 다 둘 다 현실이죠. 그죠? 모두 화자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비판적 태도는 아니잖아. 그치? 부정적인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죠? 2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일단 전혀 아니죠. 디귿이 3번 기억은 과거와 변함이 없는 공간. 그치? 고양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죠? 리을이 뭐야? 산호도 없는 저 하늘 현실에 구속하고서 벗어난 공간 이상적 공간. 요 분이 맞는 말이겠네.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 19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또 다른 자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균열된 자의식이 드러나는 것을 내적 아이러니라고 한다가 이제 뭐겠어요? 첫 번째 가해겠죠. 그렇죠? 내적 아이러니는 자아의 균열을 초래한 현실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폭로한다. 그치? 우리 현실의 문제 있었잖아. 그치?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 한편 이상에 도달하는 의지와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 사이에서 분열된 자아의식이 드러나는 것을 낭만적 아이러니라고 한다. 낭만적 아이러니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실존적 의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겠어요? 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1번 가에서 좋아하던과 피하려는 애는 화자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맞냐? 맞죠? 내적 아이러니가 나타난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좋아하던가 피하려는 애는 어디 있었어? 내가 좋아하던 고무신집 그쪽도 피하겠다는 얘기 거기 있었잖아. 그냥 기억나요? 2번 가에서 허망한 금전꾼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여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의 시선이 들어가는 표현이다. 자 일단 앞에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가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에서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는 꿈의 실현을 방해한 존재가 있었음을 환기함으로써 그치 이제 떠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던 어떤 운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현실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연결될 거고요. 4번 나에서 나를 서로 가는 달과 대조하여 자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 그치 저기 이상적 존재랑 대비가 되는 거잖아. 맞니? 맞아?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위한 낭만적 아이러니를 이길 수 있다. 연결되니? 어려워? 괜찮아? 자 5번 나에서 하늘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파도에 빗대어 현상한 걸 보아서 실현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쵸? 현실의 한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겠다는 얘기 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제가 문학을 좀 오늘 되게 타이트하게 공리주의 이론이 등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리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자체는 사실 뭐 때문인 거야? 개인 플러스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왜? 개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전제를 깔고 있었냐?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최대한 줄여서 사회의 전체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공리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공리주의를 창안한 벤담은 행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공리로 보고 공리를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집합체.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일정한 사회적 요거 중요해. 자, 공리주의라고 한다면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렇게만 느끼고 있는데 자,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사회적 차등.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회적 차등이 존재한다는 이 얘기는 뭐가 필요할 수 있다? 개인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개인의 희생. 자, 아무튼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 사회의 이익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공리에 부합하는 것을 옳은 행위로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도덕과 이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돼? 공리주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요거 되게 핵심이거든요. 개인의 희생 되게 중요하다 했어.
이게 있더라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행복해진다면은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얘네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공리주의에 입각한 입법자가 정책과 제도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특정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벤담의 이론은 반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얻나. 그치? 요런 포인트 때문에 반자유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벤담은 행복의 산출과 관련하여 개인의 판단보다 입법자의 판단을 더 중시한다. 자, 개인, 입법자. 자, 왜 입법자의 판단을 더 중시할까? 입법자는 결국 뭐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도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보다는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법자는 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의 안전보장 같은 공리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 사회의 어떤 보장, 안전 보장이 개인의 이게 아니라 이거야. 개인의 자유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 벤담은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였는데 벤담의 이러한 생각은 수감자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원형 과목인 파놉티콘의 구상으로 이어졌다. 혹시 파놉티콘이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지 아세요?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어떤 하나의 과목 설계도입니다. 과목 설계도고요. 정확히 이제 구조를 얘기를 해주면요. 제가 그림을 일단 못 그린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 중앙에 감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형으로 수감자들이 있어요. 근데 봐봐. 근데 수감자 입장에서는 감시자를 못 봐.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지 좆대로 할 거야? 아니죠. 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수감자들끼리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수감자들끼리도. 야, 얘 새끼 뭐 해요?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야, 우리 사회가 약간 파놉티콘 같은 구조죠. 왜? 왜 그럴까? 다들 봐봐.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수감자들끼리 막 존나 욕을 해요. 뭐 어떻게 하든 논란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얘 학폭이니 뭐 하니 이런 건 찾는단 말이야. 물론 학폭은 나쁜 겁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 안 돼. 알겠죠? 애들 때리고 다시 봐. 알겠지? 안 돼.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벤담 비판자들. 자, 벤담 비판자들이 뭐야? 어떤 친구들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반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파놉티콘을 개인을 통제하는 제도의 상징으로 강조하며, 그러니까 개인의 통제가 극대화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벤담의 이론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자, 권위주의는 알 테고, 자, 전체주의가 뭘까? 전체주의. 그렇죠. 개인보다 집단이 더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공산주의가 다들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한 국가의 원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나 벤담 옹호자들은 그러면 지금 벤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벤담 옹호자들은 그런 것들쯤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유가 나의 체계의 초석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벤담이 자유의 가치를 궁정했으며 그의 자유 기dem을 기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현재 이 순간 자기 앞에 놓인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 거기 누리고 싶은 행복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다. 행복에 대한 기대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행복을 위한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간섭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간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한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됩니다. 왜요? 성인 되기 싫어요? 아, 성인. 성인 왜? 뭐 성인 성자 뭐 이런 거 줄 알았어? 공자? 뭐 이런 거야? 1년만 지나면 뭐 그런다고요?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시면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밤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되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맞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성인. 성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간섭.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계속 배치되고 있고 어떤 범죄, 물론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범죄가 억제되죠. 보통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야 뭐 그게 가능하지만 외국 같은 데는 막 괜히 새벽에 돌아다니다 갱들한테 총 쳐맞고 질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억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간섭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증대한다는 게 방금 같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들에 따르면은 벤담에게 자유란 제멋대로 행동할 자유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로서 각 개인의 행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행복을 누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제멋대로 사는 삶은 행복의 산출에 기여하지 않지만 그가 기대하는 행복을 충족시켜줄 제도를 만든다면 행복의 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리주의의 법의 목적은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데 있다는 것이 벤담 옹호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벤담 옹호자들은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근데 얘는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벤담 옹호자들은 벤담이 현벌에 대해서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자, 뭐라고?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범할 경우에만. 벤담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행복 총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한 형벌의 정도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고통을 넘어서면은 사회의 행복 총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물건 훔쳤다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나올 행복 산출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벌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벤담은 뭐라고 했어? 사회적 낭비 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원형 구조의 감옥을 구상했는데 지금 뭐야? 파놉티콘의 의미는 뭐야? 자, 파놉티콘 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죽이지 않는 이상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감옥에 넣어놓고 최소한의 그 감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면은 재사회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도 어쨌든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 행복은 더 커진다는 얘기야. 씨발 뭔 개소리야 이 범죄자 새끼들. 씨발 뭔 파놉티콘 같은 소리야. 이딴 거 말고 이거 태국의 감옥 아시죠? 딱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 돼가 한 8명 정도 쳐넣고 있어야 지들이 씨발 범죄를 안 저지르지 개색. 파놉티콘 같은 소리야. 응? 우리나라도 어때요? 밥이 너무 잘 나오죠? 그걸 어떻게 알아 니들이? 갔다 왔어? 갔다 왔냐고? 그래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야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그 사장님이 이제 옛날 교도관 출신이었대요. 교도관 출신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아는데 한 명당 죄수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5,000원 정도 심했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래요. 씨발 범죄 저질렀는데 혼자서 2천만 원 쳐먹네 이 씨발놈을. 그죠? 응. 한 달에. 1년에 1년에.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데 밥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서 남자들끼리만 있는 이제 교도소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자만 없지 다 자유롭다 이러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이래. 막 벽에 낙서도 막 하고 다 지랄인데.
이 개새끼들이 반성은 안 하고 자꾸 여기서 뭐 이상한 막 저기 막 여기다 막 이상한 막 그 여러분들 알잖아. 막 화장실 막 오래된 데 가면 막 여기다 막 그 글씨 같은 거 적혀 있고 막 번호 적혀 있고 맞짱 뜰래 말이면서 막 이거 진짜 똑같아. 진짜 야 그런 과목이 어딨어. 아니 태국처럼 해야 돼 진짜. 다 존나 가둔 다음에 다 뒤질 때까지 막 이렇게 해. 그래야 밥도 족 같은 거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비스무리한 거 나오고 그래야 씨발 범죄들을 안 저지르지. 그죠?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범죄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구조는 수감자의 나타남을 억제함으로써 빠른 교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수감자가 교화되어 사회로 귀환해야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 나왔죠. 당시 영국의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감옥을 교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파노티콘을 기획했다. 비인간적이 짱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근거로 벤담 옹호자들은 감시와 통제의 원형을 벤담의 파노티콘 설계에서 찾는 것은 파노티콘 기획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자, 그러나 벤담의 자유 개념을 자유를 하나의 독립적 가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자유는 여전히 전체 사회 이익에 종속된 가치일 뿐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 행사가 공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그치 사회 부분이랑 내 자유랑 뭐 충돌될 수 있겠죠. 그쵸?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인지는 결국 입법자가 공리 계산에 의거하여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다. 그렇지. 그게 충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시가 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롤스, 이 롤스 많이 들어봤죠. 이제 롤스의 전형이론.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은 정의는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롤스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입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법으로 구현돼야 할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 공리주의랑 롤스의 정의론이랑 정확히 다른 점은 뭐예요? 벤담은 입법자를 중시했다면, 그죠? 맞니? 근데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의 뭐가 필요하대요? 동의가 필요하대요. 일단 요 차이 하나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 불가침의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 자.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일단 요거는 벤담이랑 공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벤담도 그런 말을 하긴 했잖아. 벤담 옹호자 입장에서 보면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용인이 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최소 수혜자한테 그쵸. 얘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현재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복지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랑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너무 약한 사람을 안 줄 수는 없다. 얘네는 조금이라도 최소한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뭐도 있는 거야. 국민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초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 아예 그 일조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치, 최소한이라도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대로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야? 반대로 세금을 또 많이 내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벤담 부분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문에서 했던 부분이랑 연결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1번. 롤스는 벤담처럼 개인의 자유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본다. 맞죠? 방금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갖고 가죠. 자, 이번에 2번. 롤스는 벤담처럼 사회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단 말이 재수 없었어. 롤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기본적 자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쭉 볼게요. 자, 롤스는 벤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차등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차등이 용인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 최소 수혜자에게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4번 롤수는 벤담과 달리 사회 행복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소 수혜자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죠. 5번 롤스는 벤담과 달리 사회적 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입법자의 판단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중시하겠다. 이거 맞죠? 그렇죠?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8페이지 볼게요. 네? 에잉? 왜요? 일단 보자마자 화가 나요? 응.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은근히 힘들어하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죠. 특히 이런 정치. 관심 없습니다. 제일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경제, 두 번째는 생물을 통한 기술, 그래서 바이오 기술 같은 거. 근데 물리는 그래도 괜찮아. 뭐 적외선 다이오드 뭐 이런 거 뭐 적외선 감지기 뭐 이런 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생물을 이용한 약간 이제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힘들어하시고 인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힘든 거 예술인데 음악.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거야 막. 화성음부터 시작해서 뭐 장삼도 뭐 단삼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멘붕 온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제도 중에서도 그냥 법은 할만하거든. 근데 맨날 뭐 자꾸 투표하고 이걸 투표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들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투표를 거치진 않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는 건 아시죠? 만 18세 이상이면 나오는 거 아시죠? 생일 안 지났니? 생일 안 지나는 분. 너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연애하기 글렀나 봐. 이런 거. 생각도 못 해. 자, 생일 지났어요? 지났어? 두 분은 투표권이 있어요. 넌 아직 없어. 근데 아마 내년쯤에 뭐 국회의원 총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투표용지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실 거지만 거기서 두 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후보를 뽑는 거야. 그 사람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을 뽑는 겁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걸 뽑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뽑는 후보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라고 해서 내가 선거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뽑힐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빨로 들어가는 거야. 정당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기본으로 한다. 일단 처음부터 듣기가 존나게 싫어요. 뭐야?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그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뒤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구수에 따라 구획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소선거구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 방식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 그러니까 몇 명만 뽑는다는 거야. 한 명만 뽑는다는 거야. 쉽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투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단순 다수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야? 단순 다수제는 한 명을 뽑고 최다 득표를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선후 단순화주제는 절차가 단순하고 각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낙선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다수일 수 있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부작용만 생각할게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자, 봐봐. 누구 1등이 된 후보가 뭐 예를 들어 40%예요. 40%. 나머지는 막 2등이 35%. 뭐,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게 됐어. 자, 그럼 나머지 얘가 됐다고 쳐봐. 대표성은 인정돼. 근데 얘네들 뒤에 안 뽑힌 60%는 얘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다. 그치? 완전 후보만 뽑는 거니까 많이. 그 다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더해졌다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당을 뽑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례대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로써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다. 각 정당은 정당 소속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담은 정당 명부를 공표하고 비례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자, 여기서 추가로 아까 뭐 비례대표제 얘기했었죠? 비례대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뽑으면 된다고? 여기서는 후보를 뽑았다면 여기서는 정당을 뽑는 거예요. 정당을 뽑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 득표율에 따라 이런 비례대표를 선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은 얘가 한 40% 받았어요. 그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투표 필요 없이. 오케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연동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반영되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연동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반영한대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혼합형 다수제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게 혼합형 다수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두 가지가 있었죠. 뭐죠? 후보, 비례. 얘는 이제 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각 개별로 뽑는다는 게 혼합형 다수제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죽지 마. 아직 할만하지? 그지? 자, 다음의 표는 혼합형 다수제를 따를 경우에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세례다.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자, 그래서 요런 뭐 정당과 우리 그 어쨌든 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만 보시면 돼요? 기준만 잘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쫄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죠? 자, 정당 득표율 봐야 되죠. 그쵸? 정당 득표율, 그 다음에 의석수, 의석률 요것만 보면 돼요. 자, 득표율, 의석, 의석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혼합형 다수제를 시행하면은 전체 의석수 중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의 비율인 의석률이 비례대표제가 없을 때에 비해, 자, 거기 밑줄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보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겠죠. 비례제도 시행하니까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 약화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도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러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에는 뭐가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요 혼합형 다수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 뭐 얘와 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요, 뭐가 있었냐? 표에서 지역 당선자 55명을 배출한 정당 A는 비례대표로 45석을 배분받아 총 100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후보 쪽에서는 55명이 됐어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정당 득표율이 45%고요. 그렇죠? 맞니? 45%인데 얘가
100명, 100% 중에서 45%니까 그 의석을 총 몇 개예요? 지금 의석이 200개잖아. 맞지? 맞죠? 자, 200개고요. 잠깐만. 200개 중에서 비례는 100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100명 중에서 45명이 들어간 거지. 맞지? 이 맞아? 그렇게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지금 의석률이 50%야. 그럼 총 합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55명, 45명 해가지고 100명이 뽑혔잖아. 그치? 맞아? 근데 전체 의석률은 몇 프로야? 50%야. 근데 득표율은 몇 프로야? 45%죠. 요거랑 비교하면은 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과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과대 대표 된다고. 이거 이해돼 이제?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이 뽑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득표율에 대해 더 많이 뽑혔다. 자, 근데 D 볼게요. 반면에 정당 D는 비례대표 5석만을 배분받음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소대표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자, 200에서 정당 득표율이 얼만데? 5%예요. 그죠? 200명에서 5%면은 얼마 받아야 돼? 그래도 얼마 정도 있어야 돼?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후보에서 뽑혔어, 안 뽑혔어? 안 뽑혔죠? 안 뽑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비례대표 100명 중에서 5% 정도의 득표율만 생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5명이 된 거야. 그러면 원래 10명이 돼야 되는데 5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오히려 과소대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뭐의 문제점이라고? 이 혼합형 다수제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왜곡. 그치?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뽑히고 군소 정당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뽑힌다는 얘기죠? 채원아? 그만 자! 얼마 안 남았어. 이거만 하면 끝이야. 커피 먹어! 그러니까 내가 커피 먹으랬지. 왜 초코맛게 먹고 있어? 그냥 속이 안 좋아. 원래 속을 버리고 정신을 회복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은 일치할 것이다. 그쵸? 근데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유권자가 특정한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치? 요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겠죠? 내가 원하는 인물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군소정당의 불리함을 더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가 나왔냐? 이거를 봐봐. 이거를 개선한 거야. 얘를 개선한 게 이제 뭐가 나오냐? 혼합형 비례제예요. 아까 했던 거는 뭐였죠? 혼합형 다수제였다면 이번엔 혼합형 비례제예요. 그럼 이건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얘기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죠. 후보와 비례가 개별로 투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후보와 정당의 결과가 연동이 된다는 거야. 이 연동이 된다는 포인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갭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이 방식에서는 정당별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과 같아지도록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한대. 그러니까 뭐야? 뭘 조정해 주는 거야? 비례대표의 의석을 조절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예컨대 정당 A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35석만 배분한다. 왜 그런 거야? 자,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자 55명이 이미 뽑힌 상태예요. 그죠? 근데 정당 득표율은 45%니까 총 200명 중에서 45%인 몇 명까지 갖고 있어야 돼? 90명까지 배분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90명은 뽑혀야 되는데 여기서 55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여기서 얼마만 더해주는 거예요? 35명만 더해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얼마였어? 45명을 해줬죠? 근데 이걸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 수를 줄여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도 다시 볼게요. 자, 요것도 그대로 갖고 갈게. 자, 얘가 5%면은 지금 몇 명이 된다고 했어? 자, 분명히 5%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일단 뽑힌 애들이 있어, 없어? D에서는 없어요. 그쵸?
맞죠? 0명이야.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몇 명까지 갈 수 있어? 10명까지는 뽑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10명을 뽑는 거야,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플러스 5명을 더 해줘서 이 5%에 맞춰주는 거지. 이해됐어? 기존에는 안 뽑혔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이걸 연동시켜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몰빵해주는 거지.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니? 괜찮아? 15명이라고. 예? 뭐가요? 아니요. 기존에서 5명. 5명이 원래 뽑혔었잖아. 거기서 플러스 5명에서 10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밑에 있는 거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정당 뒤에는 비례대표의 의석을 10석 배분한다. 이거 됐고요. 한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자, 또 뭐가 나왔어? 권역별 비례제가 나왔어요. 권역별 비례제. 하나만 더 얘기해. 이건 쉬워요. 권역별 비례제. 이거 하나 나왔고요. 자, 이 방식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선거구로 나눈 다음에 정당은 정당 명부를 광역선거구별로 따로 작성하여 자, 여기서는요. 자, 광역선거구를 따로 만드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정당은 말 그대로 뭐가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정당 명부를 만들어야 돼. 정당 명부. 후보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 정당 쪽에서 후보를 이제 명부를 갖고 가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정당 명부만 내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공표하고 광역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혼합형 다수제 혹은 혼합형 비례제 방식에 기초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제에 비해 지역 간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치? 전국 단위로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지역별로 계산하는 게 좀 낫겠죠. 그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그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라도와 저기 밑에 경상도 이렇게 있잖아요. 경상도는 약간 빨간 맛이고 저 위에는 파란 맛이잖아요. 그쵸? 이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얘기는 뭐야? 표에 대한 이해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좋을까? 혼합형, 다수제야, 비례제야? 다수제죠? 그죠? 자, 요걸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정당 A는 지역과 비례를 합쳐 10석만큼 과대대표된 상태이다. 맞니? 맞잖아. 동이 뭘 보는 거예요? 과대대표 맞잖아. 아니야? 질문에 있잖아. 자, 2번. 정당 D의 총 의석수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 뽑을 때에 비해 5석 졌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지문에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전화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3번. 자, 혼합형 비례제 이번에 혼합형 비례제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정당 B는 정당 명부의 30번째 비례 후보까지 당선된다. 자, 이거 계산해봐야죠. 몇 프로야? 37.5%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 35%니까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어? 70명까지 뽑을 수 있죠? 근데 지역에서 40명까지 됐죠? 그러면 30명까지는 할 수 있겠네. 3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쵸? 4번. 자,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B가 잃는 의석수는 자, 얘가 B가 잃는 의석수 얼마야? 5명이죠. 마이너스 5라고 일단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 D가 얻는 의석수가 같다. D는 5명 더 얻지? 4번 맞죠? 자, 5번.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C가 얻는 의석수 얘 몇 개가 돼? 한번 계산해보자. 15%니까 몇 명까지 가능? 30명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15니까 몇 명까지 더 추가 가능해? 10명 더 추가 가능하죠? A가 잃는 의석수는 몇 개야? 10개죠? 적은 게 아니죠, 그냥.
이거 틀렸죠? 여기는 이제 맛보기예요. 이제 8번 문제를 가봐야 돼요. 8번 문제. 가보십시다. 뭐가 있느냐.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전체 의석수가 100석인 나라에서 자, 50석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50석은 혼합형 비례제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 자, 일단 뭘 빼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100석 중에 한쪽은 소선거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 비례제가 나왔어요. 혼합 비례. 그럼 이렇게 나눴다는 거는 일단 얘는 50명, 얘도 50명으로 나눠졌어. 그죠? 근데 얘는 더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얘는 뽑혔을 거니까. 자, 근데 권역별 비례제래요. 혼합 비례 말고 플러스 권역까지도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오나요? 자, 그 다음에 광역선거구는 지역선거구를 5개씩 묶어 구성하였다. 이 나라에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다. 자, 5개씩 나왔대. 여봐요. 자, 50명으로 남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구성한 부분이 5개래요. 그럼 각각 뽑을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 10명, 10명 쭉쭉쭉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혼합 비례제이기 때문에 자, 얘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되죠.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보통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1번을 정답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명으로 나눠지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치고 1번을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들은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가 담긴 총 5개의 권역별 명부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지를 잡고 이렇게 보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죠. 그렇죠? 저기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권역별 비례제는요, 후보들의 명단이 아니라 정당의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정당 자체.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후보가 아니라 정당 명부로 바꿔야 돼. 이해됐어?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5명씩 나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죠. 그냥 말 그대로 후보를 뽑는 부분이죠. 맞니? 혼합형 비례제 생각해봤을 때.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비례제로 뽑는 건데 자, 우리가 혼합형 비례제라고 했으니까 득표율이랑 의석률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갖고 가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들어볼게요. 자,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의석 전부와 비례 의석 전부를 모두 차지하는 정당은 출연할 수 없겠다. 왜 없어? 100%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일이 좀 적겠지만. 3번, 한 광역선거구에서 80%의 정당 득표율을 받은 정당은 자, 해당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의석을 합쳐 최대 9석을 얻을 수 있겠다. 자, 여기에서 몇 프로? 80%래요. 그럼 최대 몇 명 가질 수 있어? 8명까지 할 수 있잖아. 그쵸? 이거 틀렸죠? 4번. 자, 전체 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의석을 크게 늘린다면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석률의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겠다. 저기 맞니? 아니지. 혼합은 비례제잖아. 연동한다고 했잖아. 유리한 게 아니라 더 공정하지. 유리해지는 부분들은 어디서 문제였던 거예요? 혼합형 다수제에서 문제였던 거잖아. 연동이 안 된 경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1석을 확보한 채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해당 광역선거구에서 비례의석을 하나도 얻을 수 없겠다. 봐봐요. 자, 몇 프로? 10%. 10%면 10명 중에서 몇 명? 1명. 근데 이미 여기서 1명 뽑혔어. 그럼 또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득표율과 의석률과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 비문학이 아마 1개에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비문학을 2지문 정도 더 드릴 거고요. 한 지문만 드릴게요. 비문학은 한 지문 드리고 문학도 한 지문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거기는 잘
보시고 네, 문제를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클리닉은 다들 가능하시죠? 너는 시험이라 안 되나? 맨날 끝나는데 와야 돼요. 네. 아니 안 해. 엔트로피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자, 열이 열소라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의 일종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서야 밝혀졌다. 이거 옛날에 요 부분만 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나왔던 지문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열에 대한 뭐 칼로리 뭐 이론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1847년 제임스 줄은 물이 담긴 단열 용기 내에 회전 날개를 장착한 후에 날개 회전에 의해 물의 온도가 상승함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1칼로리의 열량이 4.184줄의 에너지와 같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시라면은 아마 들어는 봤겠죠. 그 모르시진 않아. 아니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높은 온도의 열이 차가운 곳으로 흘러도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넓게 퍼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만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냥 1법칙으로만 쓸게. 이건 우리가 보존 법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거 기준으로 가면요,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퍼진다고 했어요. 근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를 뿐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다. 또한 그로 인해 운동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있는데 열 에너지는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아마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거 대표적인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냉장고, 에어컨.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보통 뭐야, 냉장고랑 에어컨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원하게 어떤 열을 뺏는 역할을 하지만, 그럼 이 뺏는 역할을 한 이 열은 그럼 어디서 내보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죠. 하나는 냉장고 밖에 존나 뜨겁잖아. 만져보면. 안 만져봐서 모르나요? 그럼 보통 또 뭐가 있냐? 실외기. 우리 여기서 시원하지만 저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복도에 나가면은 살짝 아마 문이 잠겨져 있긴 한데 바로 딱 그 입구에 나가면은 그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잠겨져 있긴 한데 거기 딱 열고 나가면요, 가끔 열릴 때가 있어요. 봉인 의제가 될 때가 있는데 거기 약간 어떠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실외기로 졸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1층에 이제 고뇌를 해소하러 갈 때 고뇌를 해소하러 갈 때 그때 보면 거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은 겁나 더워요. 그게 뭐야? 한쪽의 열을 뺏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시원하지만 저쪽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실외기로 발산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엔트로피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를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가는 성질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그냥 단순히 온도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자, 1865년 클라우디우스는 연력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클라우디우스에 따르면은 엔트로피는 열 에너지인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다. 자, 뭐가 있었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보죠. 어렵게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열량의 온도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값이라고? 엔트로피 값이에요. 그럼 이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트로피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겠죠. 맞죠? 요거는 어차피 절대적으로 변할 일은 일단 없을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뭐 기체든 특정 뭐 고체든 뭐든가가 돼 있어. 열에너지지 보통 여기서. 그죠? 열에너지인데 얘는 보통 변하는 게 없지만 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학 지문이라고 해서 과학 지식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아마 17년도 수능이었나? 그때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뭐 근일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구과학을 한 친구들이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제 답을 이제 냈다가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거기 평가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거는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물론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지문 기준으로만 보시라고. 그럼 우리도 단순하게 가자고. 지문 기준으로만 가자고. 알겠죠? 뭐 엔트로피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아? 나도 알기는 알지만 되게 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즉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0이며 자, 왜 그런 거야? 이 열량은 열 에너지잖아. 이게 아니면 애초에 이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의 열이 낮은 온도로 흘러갈 때 열량은 바뀌지 않고 온도만 낮아짐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렇지? 낮은 온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게 맞겠죠. 이거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은 그죠? 그런데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한 이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었다. 그래서 볼츠만은 확률적 방법으로 엔트로피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엔트로피의 값이 커지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확률적인 얘기야. 확률. 그래서 60개의 책걸상이 있는 교실에 안경을 낀 학생 30명과 안 낀 학생 3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학생들에게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앉으라고 할 때,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앉아보자고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상황이야 지금? 마음대로 앉은 상황인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정해줬나요? 너 여기 앉아 있어? 그죠? 물론 고정석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앉아봤을 때 지금 어때요? 안경 쓴 사람 같이 모여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야,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뒤섞여 앉아있을 확률이 A, 그 다음에 한편에 안경을 낀 학생들만 앉고 다른 한편에 안 낀 학생들만 앉아있을 확률이 B라고 해보자. 이때 A는 B보다 월등히 높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어떻게 야, 너 안경 썼으니까 내 옆에 앉아 이럴 거야? 아니죠. 보통은 안 그러잖아. 그렇죠? 자, 섞여 앉는 경우의 수가 특정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연의 현상도 이해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굳이 자연현상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학생 얘기에다가 자연현상을 들먹였어. 그럼 이거는 유추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유추. 그죠? 둘이 비슷한 속성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볼츠만에 따르면은 점점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모든 곳에서 온도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열은 흐르지 않는다. 즉 섞일 대로 섞여서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상태가 확률이 더 높은 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섞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면은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 자, 온도가 높은 곳이 있고 온도가 낮은 곳이 있어. 그럼 이 둘이 만약에 마음대로 섞여보자고 해보자고. 이렇게 따로 가냐? 만약에 여기 이 문제가 12번에 지금 밸브 기준으로 해서 A 부분과 B 부분이 있었어요. 이 밸브를 연다고 해서 얘네가 안 나눠져? 자연스럽게 섞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게 방금 했죠. 자, 그 다음 문단이네요. 자, 1877년 볼츠만은 이러한 개념 설명에 기초하여 엔트로피의 값을 K 곱하기 로그 G로 새롭게 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로그의 G 값은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인 G에 로그를 붙인 값이며, K는 이전에 정의되었던 엔트로피의 값을 일치하기 위해 도입한 볼츠만 상수이다.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는 무언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평균적으로 빠르게 운동한다. 그냥 온도가 높으면은 방금 여기 나온 것만 생각을 하면요, 온도가 높으면 그냥 빠른 운동을 한다. 그냥 요 정도만 딱 빼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는 것은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들과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섞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요 지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같이 넣어본다 치시면 섞이는 게 엔트로피 값이 변화한다는 게 요 부분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모든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뜻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모든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다. 결국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하던 분자들의 운동이 차츰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섞이니까. 그죠? 섞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이랑 12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 이유, 우리 뭐 하나로 끝냈어요? 우리 자연적 현상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게, 서로 섞이는 게 정상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특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에 대한 뭐 적절한 거, 그 다음에 뭐 A나 B에 대해서 적절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이런 거 오히려 쉽습니다. 보통 요 근처 맥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 일단 지금은 조금 쉬우니까 괜찮지만 뭐? 아니 로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죠? 내가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 저 자, 야, 같이 뭐 로그 한번 고찰해? 그 수학 보통 나형 요즘은 나형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수학 보통 1번에서 4번 문제에 나오는 그것인가요? 요즘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생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근처에 있는 수학생들 찾아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런 문제가 나오셨을 때 어쨌든 지금 같은 건 쉽지만 어떻게도 해야 된다는 거. 원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표시 안 해주고 갔다가 피 보는 경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클리닉 때 제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좀 적으라고. 그지? 좀 적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넌 그냥 왜 틀리냐고 지랄하지 내가. 죄송해요. 아무튼 자,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자연의 얘기 하나 섞이는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5번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실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랑 B가 이렇게 있었고 밸브로 지금 뭔가 나눠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둘은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까지는. 그죠? 그림과 같은 단열 용기, 단열 용기니까 열이 밖으로 퍼져나갈 일은 일단 없겠네요. 그죠? 거기서 왼쪽 방에는 기체 A가, 오른쪽 방에는 기체 B가 채워져 있는데 기체 A와 B의 분자 수는 N으로 같지만 결론적으로
A와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고 둘 다 분자수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거기에 보면은 온도는 기체 A가 더 높았대요. 얘가 더 높고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연 후 기체 분자들의 상태를 관측하는 실험을 가졌는데 기체 분자들의 운동은 무질서함으로 이건 이미 지문에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각 분자들이 한쪽 방에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기체 A 분자들이 모두 왼쪽 방에만 모여있을 확률은 자 2분의 1 n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n이 뭐라고 했었죠? 분자수죠? 그쵸? 그럼 이렇단 얘기는 뭐예요?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뒤섞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가 단열 용기 벽에 부딪혀 전달되는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는 걸로 단조한다. 뭐 이거는 신경 안 쓴다고 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둘 간의 이동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밸브를 여는 순간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겠지. 맞죠?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거 기준으로 볼게요. 자, 밸브를 연 후에 기체 A가 기체 B가 뒤섞여 있는 상태일 확률이 다른 상태일 확률. 이 다른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각각 나눠져 있을 확률인 거죠. 그거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겠죠. 그럼 이건 맞고요. 2번, 밸브를 연 후에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와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가 뒤섞인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왼쪽 온도가 나눠진다. A가 더 온도가 컸으니까 더 낮아질 수 있겠죠. 평형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죠? 자, 각 기체의 분자수가 n일 때의 엔트로피와 2n일 때의 엔트로피는 밸브를 열고 기체 분자가 확산된 후에 같아지겠다. 야, 얘 지금 뭐 조정한 거야? 분자수 조정했어요. 분자수가 당연히 많아지면 이 한쪽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은 거니까 더 운동이 더 졸라 많이 하겠죠. 그럼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열량 부분이 더 증가하겠죠. 얘가 지금 바뀌는데 엔트로피가 안 바뀌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아지겠군이 틀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밸브를 연 후에 두 기체 분자들이 뒤섞이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 때문이다. 그쵸? 온도가 낮아지는 곳으로 간다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자체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자, 기체 A와 기체 B 분자들이 지니고 있던 열량의 총량은 밸브를 연 후에 엔트로피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량만 물어본 거잖아. 얘만 물어본 거잖아. 우리가 일부러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변할 일이 없다고 했었죠? 그죠? 엔트로피가 바뀌어도 이거 지금 온도 차이로 인해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맞겠네요. 그죠? 엔트로피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 왜? 얘는 단열 용기이기 때문에. 그죠?